이제 두 번째 테마, 항일 연합전선을 만들고 새 나라 건설을 준비하다 이 부분입니다. 스님과 함께 이제 30년대, 40년대 독립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30년대 독립운동의 특징은 우리가 이제 쌤이 수업 시간 때도 이야기했지만 30년대, 40년대 독립운동 교과서에는 국내가 아니라 국외만 주목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을 했죠. 그 이유는 국내에서 여러분이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친간의 활동 이후 이제 30년대, 40년대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은 거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제에 이제 끌려가서 이제 감옥에서 죽거나 아니면 이제 속세를 등지고 이제 좀 잠적하거나 또는 아예 이제 여러 활동을 안 해버리거나 또는 일제 회유에 넘어가서 친일로 많이 갔었다고 했죠. 그래서 30년대, 40년대 한반도 안에서 국내라는 공간에서 독립운동은 민족주의 계열을 많이 이제 자취를 감추고 주로 이제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했었고 그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이 많은 독립운동을 한 상황에서 사회주의 운동과 독립운동을 같이 하는 상황에서 결국 이제 일제 탄압을 받고 광복 이후 이제 이 사람들이 남한에서 활동하다가 결국 이제 북한으로 넘어가서 북한 정부 수립에 참여를 했었고 이제 결국 이제 북한 정부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독립훈장도 이제 받지 못하고 독립 유공자 대우도 못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결국 그 30년대 40년대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결국 이제 주 활동 무대였던 국내의 그 독립운동의 모습을 30년대 40년대 모습을 교과서에서 많이 계속 교과서에서 거의 이제 실치 않죠. 교과서에 실치 않고 30년대 40년대 독립운동은 그 외에 독립운동만 다룬다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30년대 이후 이제 독립운동이 국외 교과서에서 소개하는 국외 독립운동의 큰 흐름은 우리가 저번 영상에도 배웠지만 만주사변 이후 이제 일본이 중국으로 이제 침략해 나가면서 우리가 적의 적은 저희 친구잖아요. 그래서 한국과 중국이 연합전선을 이제 만들고 그러면서 41년에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배웠죠. 그러면서 미국과의 전쟁까지 일본이 해 나가는 과정에서 결국 일본의 패망이 가까워지니까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해 나갔다는 것도 배웠죠. 그래서 당시의 독립운동가들은 우리를 독립시키고 우리 민족을 독립시키고 나서 그 후 조선인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선인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까? 그 사회를 어떻게 건설해 나갈 수 있을까? 라고 이제 계속 고민하면서 사회주의라는 사상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우리가 독립된 공간, 이 사회는 그전과는 다른, 보다 더 나은 새로운 어쩌면 더 업그레이드된 사회를 꿈꿨고 그런 하나의 혁명가적인 모습도 보였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스스로도 독립운동가이자 혁명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새 나라의 청사진, 그 청사진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헌법, 우리나라의 골경,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사회까지 한번 연결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현대사에서 일제강점기와 우리 광복 이후 배우는 대한민국 현대사 이게 분절된 게 아니라 하나의 쭉 연장선상 하나의 흐름으로 이제 여러분이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인식을 꼭 잘 가지고 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학습 목표 보면은 일제의 침략 전쟁, 그러니까 만주사변 이후 30년대 이후 침략 전쟁에 맞서 전개된 독립운동의 흐름을 여러분이 파악하고 새로운 국가 건설을 준비했던 독립운동 단체들의 활동 내용과 공통점을 설명해내는 게 목표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과 계속 수업 시간 때 계속 티키타카 하면서 이야기했죠. 수많은 독립운동 단체들 이때 정말 많이 나왔고 잘 알아두라고 했죠. 잘 알아두십시오. 자, 연표 보시고요. 연표 매번 강조했습니다. 연표 잘 보고 한컨열기에 나온 태극기 보면 한국 광복군 제3지대 2구대 대원들이 다른 부대로 떠나는 대원에게 선물한 태극기고
독립국가 건설을 향한 소망들이 적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독립된 것은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패망해서 자연스럽게 독립된 게 아니라 어때요? 선생님이 말했듯이 다른 나라의 식민지라고 무조건 독립된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계속 승전국의 식민지는 계속 그 승전국이 이 식민지를 계속 차지하려고 했었고, 패전국의 식민지는 또 승전국이 대신 그 패전국의 식민지를 뺏어가려고도 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 2차 세계대전 때 패전국의 식민지라고 해서 당연히 독립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이 줄기차게 독립의 운동을 했었고, 그 의지를 이제 국제사회가 보고 승인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독립이라는 것은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국제 정세의 변화도 물론 있겠지만 어때요? 우리 민족이 줄기차게 주체적으로 이제 얻어냈던 그런 우리 민족의 염원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 여기는 이제 많이 설명해서 쭉 그냥 간단하게 언급을 해볼게요. 그래서 만주에서 이제 한중 연합전선이 이제 일어나죠. 당연히 이제 만주 사변으로 일본이 만주를 먼저 쳐들어갔기 때문에 한중 연합전선은 이제 만주에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1931년에 일제가 만주를 쳐들어갔고 대표적인 한중 연합전선을 만들었던 부대 두 개가 있었죠.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양세봉 이야기했죠. 조선혁명군의 총사령관, 한국사의 쓰리봉 선생님 이야기했습니다. 원봉, 주봉, 세봉, 이 세봉, 쓰리봉, 양세봉이 활약했던 부대 조선혁명군. 그래서 영릉가 전투, 흥경선 전투. 하지만 일제가 보낸 밀정에 의해서 총사령관 양세봉이 암살이 돼서 세력이 약해졌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일투쟁은 계속 지속했던 부대입니다. 북만주에서 이제 지청천이 총사령관이었던 한국 독립군이 있었죠. 쌍성모 전투, 대전자령 전투, 지독한 호로쌍대, 쌤 이야기했죠. 지청천 장군, 한국 독립군.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중국 포로군이라는 부대랑 힘을 합쳤다고 이제 이것까지 배웠는데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중국 포로군과 힘을 합쳐서 쌍성모 전투, 대전자령 전투 승리를 거뒀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한국 독립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랑 많이 연결되어 있었고 결국 임시정부 요청으로 지청천을 비롯한 지도부가 중국 관내는 만리장성 남쪽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죠. 관내로 이동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제가 만주 지역을 점령을 결국 해버렸죠.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제 독립군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많이 좀 이제 부족해진 상황에서 독립군의 활동이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제에 저항했던 항일 세력이 있었고요. 이 일본에 저항하는 이 세력들을 중국 공산당이 역시 여기서도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일본에 저항하는 이 항일 유격대들을 싹 다 이제 통합해서 동북인민혁명군으로 이제 만들어서 일본에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동북인민혁명군을 확대 개편한 부대가 동북항일연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봤을 때 만주가 중국 동북 쪽에 있어서 이제 동북, 그다음에 일본에 저항하는 항일 연합부대 동북항일연군이라고 했고요. 이 동북항일연군에는 사회주의자도 있었고 민족주의자도 있었고 중국 사람도 있었고 조선 사람도 있었고, 일본에 저항한 동북 쪽에서 일본에 저항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이제 동북항일연군으로 이제 편성했었습니다. 이 동북항일연군 안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유격대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민족주의, 사회주의를 모두 다 합쳐가지고 조국 광복회라는 부대를 결성해요. 그래서 한경남도 고천모를 쳐들어가서 이제 큰 성과를 거뒀죠. 이게 무슨 전투? 고천모 전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동북항일연군도 1930년대 후반에 일본군의 탄압으로 큰 타격을 입고 소련과 연해주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어요. 자, 일제가 만주를 장악하고 이제 중국 침략을 본격화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내로 이제 독립운동 단체들이 이제 이동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안에서 이제 항일 투쟁이 더욱더 본격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던 독립운동 단체들을 이제 중국 관내로 모두 다 모였으니까 하나로 이제 합쳐가지고 독립운동의 힘을 응축시켜서 이제 터트리려는 사람이 있었는데 혹시 알고 있나요? 김원봉이라는 사람이죠. 자, 김원봉이라는 사람은 의열단을 이끌었다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의열단 활동을 하면서 여기에 좀 한계를 느껴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조직해서 일제와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독립운동 세력을 하나로 이제 모으려고 했었고, 이 힘을 하나로 제대로 모으려면 기존에 자신들이 몸담고 있었던 단체를 어때요? 다 해체시키고 와야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었죠. 그러면서 민족혁명당이라는 당을 만들고 기존 단체 다 해체시키고 이 깃발로 우리가 다 모이자. 우리 민족을 혁명시켜서 발전시켜서 독립운동 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해서 난징에서 만들었는데, 하지만 해체시킬 수 없는 독립운동 단체가 하나 있었죠. 어떤 거예요? 바로 3.1운동의 이념을 계승해서 만든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도 해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시정부파는, 특히 이제 임시정부를 꾸준히 고수했던 임정고수파는 여기 참여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김구죠. 그래서 김구와 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키려는 세력은 참여하지 않고요. 수많은 단체들이 모이니까 서로 의견이 달라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의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결국 이제 의열단 세력이 가장 여기서 좀 강했었나요. 그래서 의열단 계열들이 권력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주도권을 잡자 이제 민족주의 계열 사람들이 많이 여기 민족혁명당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중일혁명 이후에 민족혁명당은 이 다른 민족주의 세력들이 많이 떠나버렸거든요. 그래서 남은 이 민족혁명당은 다른 사회주의 계열 단체랑 연합해서 조선민족 전선연맹을 만든다고 했었던 사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이런 상황에서 김원봉은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서 중국 관내 최초의 한국인 무장부대를 만듭니다. 이게 조선 의용이에요. 김원봉이라는 사람은 중국 국민당이 이끌었던 장제스와 엄청나게 일치했던, 악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열단을 이끌다가 결국 이제 군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 아래 조선혁명 군사학교 만들어서 장교들도 양성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의열단들과 함께 중국 국민당의 사관학교인 황토군관학교에 입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교장이었던 장제스랑 친분을 쌓아요. 그러면서 이 장제스가 나중에 국민당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 친분이 계속되죠. 장제스 국민당의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총대장을 김원봉으로 하고, 여기에 이제 조선의용대라고 해서 조선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본에 저항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다 참여시켜요. 그래서 뭐 중국인도 여기 들어오고요, 대만인도 들어오고요, 뭐 몽골인도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일본인도 여기 들어오고요, 필리핀인도 들어오고요. 그래서 일본에 맞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선의용대로 이제 묶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주로 일본군에 대한 심리전, 포로 신문, 정보 수집 등을 수행했고, 사실 이제 전방에서 싸운다기보다는 후방에서 공작 활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직접 일본과 싸우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적극적인 한일 투쟁을 위해서 중국 공산당 관할 지역인 북중국 지역, 여기를 화북 지역이라 하는데요, 여기로 이동해서 이제 일본군과 직접 전면전을 벌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김원봉은 화북 지방으로 이동하지 않은 조선의용대 병력과 후방 쪽에 남아 있었고요. 이 사람들과 함께 나중에 어디에 합류한다고 했었죠? 한국 광복군에 합류합니다. 1942년이요. 자, 그러면서 결국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화북 지역에서 중국 공산당과 함께 일본군과 여러 차례 전투를 벌입니다. 대표적인 전투가 타이항산 전투죠. 그래서 타이항산 일대에서 전투를 벌였고, 타이항산 전투는 타이항산 지역에서 일본군과 싸웠던 포가장 전투, 반서탕전 전투를 통칭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화북지방에서 활동했던 한국인 사회주의자들과 함께 조선 독립동맹이라는 정부를 만들었고요. 애난에서 주석은 김두봉, 그래서 한국사의 쓰리봉, 원봉, 두봉, 세봉, 우리가 다 이제 배웠죠. 자, 그래서 군사 조직으로 이 조선 독립동맹은 조선의용군을 편성해서 중국 공산당 군대랑 함께 치열한 항일전을 수행합니다. 밑에 자료들도 잘 보라고 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이제 독립운동이 통합되어가는 또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20년대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3.1운동을 기점으로 이제 만들었지만 상당히 침체기를 겪었다고 쌤이 이야기했었죠. 바로 이승만의 이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이제 추대가 됐던 이승만이 국제연맹에 우리 조선을 대신 통치해달라 위임 통치 청원 사건을 이제 벌이면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비판을 얻고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이 탄핵이 되고 국민 대표회의가 열리면서 임시정부를 아예 새롭게 만들자 창조파 아니 조금 수정하자 개조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가 계속됐지만 결국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임시정부는 이제 큰 활동을 잘 못했다고 이야기했었죠. 또 임시정부가 만들어 놓은 한반도와의 연락체, 연통체, 교통도 다 일본에게 발각이 돼서 다 무너져 버렸고요. 근데 사실 1920년대는 임시정부의 활동은 조금 많이 크게 보이지 못했고 주로 이제 20년대는 의열단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경성에서 일본에서 의열단의 의거들, 그 다음에 또 청산리 대첩, 봉오동 전투와 같은 만주의 무장투쟁, 독립군들의 활동, 요게 사실 20년대에 사람들에게 이제 주목됐던 활동들이었고 임시정부가 살아 있음을 그래서 이제 김구는 계속 이제 뭔가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단체가 한일애국단이었고 이 한일애국단에서 두 차례 의거가 있었죠. 이봉창과 윤봉길의 의거. 특히 윤봉길 의사가 어디예요? 상해 훈코공원에서 우리가 잘 아는 도시락 폭탄을 이제 던졌었고 이 훈코공원에 왜 던졌죠? 그냥 중국 사람들한테 던진 게 아니었죠. 이 훈코공원에 일본의 고위 관료들이 중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승전 기념식을 열었고 거기에서 이제 폭탄을 던져서 일본의 고위 관료들, 군인들이 이제 죽거나 크게 다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중국과의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고 그 승전 기념식을 어디서 열었어요? 중국 땅인 상해 훈커공원에서 열었죠. 중국 사람들 이거 보고 좋아하기 싫어요. 싫겠죠. 근데 여기에 조선인 청년이 폭탄을 던져서 크게 이제 다치게 만들고 이제 처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은 엄청나게 우리 말로 되게 사이다를 느꼈을 것이고 되게 좋아했을 것이고 좋아했고 큰 박수를 이제 보냈고 당시 이제 중국 국민당이 이끌었던 장제스는 중국 군인 100만 명이 못했던 것을 조선인 청년 한 명이 했다고 하면서 이때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대적인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제 침체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력을 불러왔고요. 이러면서 이제 결국 이제 국민당과 임시정부도 이제 힘을 합쳐서 이제 항일 운동을 펼치게 되고 하지만 중일 전쟁에서 계속 일본이 승리를 거두면서 국민당 정부는 일본을 피해서 떠돌이 생활을 이제 계속 중심지를 이제 정부를 옮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임시정부도 일제의 탄압을 피해서 근거지를 이동하는 고난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임시정부 중심으로 이제 국민공 세력이 통합되는 것이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김구가 민족주의 세력을 결집하고 위주 지역의 단체와 연합해서 한국 광복운동 단체 연합회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1937년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김구와 김원봉을 중심으로 좌우 세력을 통합하려는 논의가 이제 계속돼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조금씩 위상을 회복한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충칭의 자리를 잡고 체제를 재정비한 게 총 40년이에요. 그래서 김구, 지청찬, 조소왕 같은 이 민족주의 계열이 중심이 돼서 한국 독립당을 이제 만들고요. 김구를 주석으로 선출해서 이제 단일 지도 체제가 확립이 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의 이 재정비 과정이 거의 일단락되는 과정 속에서 40년에 한국 광복군이 창설이 되고요. 총사령관은 지청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일제가 이제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죠. 그러면서 결국 이제 일제가 결국 미국에 패배할 것이라고 이제 독립운동 세력은 거의 다 이제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로 이제 세력을 이제 통합할 필요성도 이제 느꼈고요. 그러면서 임시정부 중심으로 이제 통합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죠. 그래서 민족혁명당을 이끌었던 김원봉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연합국의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장제스는 김원봉이랑 친했다고 했죠. 그래서 임시정부로 이제 힘을 합칠 것을 김원봉이 권유를 했고 결국 김원봉은 아까 얘기했듯이 허북 지역으로 이제 이동하지 않은 조선 의용대 병력과 함께 한국 광복군에 이제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원봉까지 합류했고요. 또 김용기우식을 비롯한 민족혁명당 인사와 사회주의계 인사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료들 밑에도 잘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는 아시아 태평양 전쟁 발발 직후에 결국 일제 선전포고를 하고 한국 광복군을 연합국에 1호를 참전시켰죠. 그래서
중국군과 함께 일본군에 대한 심리전이나 포로 임무 등을 한국 광복군이 이제 수행을 했고요. 또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 미얀마 이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병력을 파견해서 일본군과 싸웁니다. 그 다음에 미국 전략사무국 OSS, 지금의 미국의 CIA라고 있죠. 여기와 함께 1944년 12월부터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했고, 연합군이 한반도에 상륙할 때 미리 이 특수부대, 광복군으로 이루어진 특수부대를 잠입시켜 교란작전을 실시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이거 성공했다고 했나요? 실패했다고 했죠. 왜냐하면 실시 예정일이 며칠이에요. 8월 20일이죠. 광복은 8월 15일 날았습니다. 그래서 일제의 각잡스러운 폐망으로 실행되지 못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김구 선생님은 어땠어요? 8월 15일 광복이 됐을 때 울었다고 했죠. 왜? 기뻐서 슬퍼서 울었다고 했죠. 우리 손으로 더 독립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면 상당히 안타까워했었다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었고, 김구 선생님 말에 의하면 광복은 도둑처럼 왔었다라고 이야기했죠. 밑에 대일선전 성명서 먼저 자료도 잘 보고요. 자, 그다음에 13페이지 보면은 광복 이후 이제 국가 건설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그래서 조선왕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국 강령을 1942년에 발표했고요.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개인 민족 국가, 개인 간 민족 간 국가 간의 균등, 이 세 개의 균등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삼균주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궁금해요 보면은 삼균주의에서 특히 개인 간의 균등을 강조했을 때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강조했다고 얘기했고, 특히 교육의 균등을 우리가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광복 이후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초등학교 입학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발전한 거는 교육의 힘이라고 여러분이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고, 많이 여러분이 힘들기도 하지만 우리나라가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많은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인적 자원이 정말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많은 걸 이제 사회나 국가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힘든 거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사실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 세연하긴 하지만 선생님이 봤을 때 우리나라의 모델은 유럽의 네덜란드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도 독일과 프랑스, 영국 사이에 있고, 영국도 사실 교육열이 높고, 네덜란드도 교육열이 높고, 네덜란드는 사개국어를 가르치거든요. 거기도 이제 자원도 우리보다 더 높고 믿을 건 인적 자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사실 강한 강소국 중립국으로서 이제 역할을 이제 하고 버텨나가고, 이 유럽의 강대국 사이에서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내거든요. 우리도 아마 그 네덜란드 모델로 아마 하면 모델로 아마 삼아서 외교 정책이나 이제 교육, 군사 이거를 좀 고민해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 독립동맹입니다. 애난에서 만들어졌고요. 김두봉이 주석이었죠. 그래서 강령을 발표해서 새나라의 설계도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강령처럼 민주공화국 건설, 표직의 여기는 공통점도 있었고요. 임시정부와 서로 대표를 파견해서 조직을 통합을 논의했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알아두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선 공국 동맹이에요. 여운형이 주도해서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함께 참여했고, 44년에 광복이 되기도 전에 한반도에서 이렇게 이제 정부를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을 했다는 거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제 타도를 위한 대동단계가 민주주의 원칙을 담은 강령을 발표했고, 전국에 집을 두고 여러 조직을 만들어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난에 조선 독립동맹과 연락해서 광복을 준비했고요. 그래서 임시정부, 조선 독립동맹, 공국동맹 이 세 정부들 서로 연결하려고 연결하려고 힘을 합치려고 노력했었다는 거, 놀랍지만 그렇죠? 여러분이 놀랍지만 꼭 알아두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도 특사를 이제 파견했고, 하지만 이 접촉은 실패했습니다. 재미한족 연합위원회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외교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던 단체고요. 군사 조직으로 한일 국방 경비대를 참선해서 무장 독립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결과 및 의의를 보면은 이 국내외 독립운동 세력은 어때요? 서로 단결을 모색하면서 연합국의 일원으로 광복을 맞이하기 위해서 노력했죠. 그래서 독립운동 세력은 서로 의견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잖아요. 하지만 이 마지막 정부 수립을 위한 준비 작업에서도 보듯이 계속 통합하려고 하고 연결하려고 하고 힘을 합치려고 했다는 거. 사실은
식민지를 지배하기 위해서 하는 논리가 계속 분열시키는 거예요. 영국이 인도한테 그랬고 이게 일본은 그걸 그대로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계속 뭐예요? 분열, 너희들은 분열하는 게 특성이야. 단파성론을 계속 이야기하고 이 가스라이팅이 지금까지도 있거든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통일이라는 것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원작 하지만 아까 계속 우리가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김구 선생님이 안타까워했듯이 그리고 원자폭탄 이제 두 방에 팡팡팡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지면서 또 소련이 이제 나중에 참전하게 되고 소련이 빠르게 참전하면서 일본의 패망이 예상보다 빨라져서 이 통합을 이룰 만한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통합을 이루지 못했고요. 역사 읽기 보면은 연합국의 한국 문제론이 이것도 쌤이 잘 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1943년 11월에 카이로에다 이제 카이로에서 최초로 이제 한국의 독립을 보장했고요. 얄타회담 여기 좀 설명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45년 2월에 이탈리아는 이미 항복했고 독일은 거의 이제 항복 직전이었고 이제 일본만 남았어요. 근데 일본은 아시아 태평양 쪽에서 미국에게 처절하게 이제 저항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막 가미카제라는 이제 그 자살 특공대를 보내면서 미국이 상당히 좀 애를 먹어요. 그러면서 미국은 빨리 이 전쟁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소련을 참전시킵니다. 사실 소련은 독일과 불가침 조약을 맺었었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과도 불가침 조약을 맺어서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지 않아요. 근데 먼저 히틀러가 그 약속을 깨고 세계 정부 간답시고 이제 독일이 소련을 쳐들어갔다가 무참히 깨지죠. 그리고 나서 소련이 결국 독일과의 전쟁에만 참전해서 독일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과의 전쟁에 이제 미국의 이제 권유로 인해서 이제 일소 불가침 조약을 깨고 참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독일의 미병 쏘는 소련의 얄타에서 독일의 분열 등과 소련의 대일전 참전에 합의했고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이야기 나오냐면 패전국가 새롭게 해방된 나라는 모든 민주 세력을 대표하는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자유선거를 통해서 책임 있는 정부를 수립하게 한다는 방침에 합의해요. 그래서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우리가 저번 영상 바로 전 영상에도 봤듯이 뭐예요? 그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경제 대공황이라고 보았고 이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블록 경제, 이 식민지가 많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자신들만 살기 위해서 보호무역을 했고 여기에 이제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이 전쟁으로 식민지 만들기 위해서 전쟁으로 이걸 돌파하려고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라고 미국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호무역, 식민지를 중심으로 한 이 보호무역을 없애고 자유무역 체제를 이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자유무역 체제를 만들기 위한 파트너로 미국은 소련을 선택했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기억나죠? 그래서 특히 영국, 프랑스 이 제국주의 이 국가의 이 체제를 얻는 해체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2차 세계대전은 승전국의 식민지로 다 분리됩니다. 그래서 이제 쌤이 루즈벨트, 트루먼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미국의 루즈벨트와 소련 스탈린은 서로 이제 친했었고 그래서 세계 질서를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나가려고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소련에게 협력해주는 대가로 동유럽의 세력을 넓히는 것을 묵인해준다고 했었죠. 하지만 사회주의가 유럽으로 동유럽을 넘어서 유럽 전체로 이제 너무 급속히 퍼져가는 상황에서 이제 미국의 대통령도 루즈벨트에서 이제 트루먼으로 바뀌고 이 트루먼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때요? 사회주의의 영향력이 특히 그리스 터키 쪽으로 미치게 되니까 어때요? 이 사회주의 세력을 막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트루먼 자신은 사실 열렬한 반공주의자였죠. 그러면서 이제 사회주의 세력을 막는다라고 이제 트루먼이 선언을 하게 되죠. 그게 트루먼 독트린 이야기를 했었는데 트루먼 독트린까지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결국 이제 냉전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해방 이후, 광복 이후 배우는 이 대한민국 현대사는 냉전이라는 세계의 질서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그럼 1945년 7월에 포츠담 회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항복을 하고 결국 이제 유럽의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하고 그래서 일본의 무조건 항복과 카이로 선언의 이행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독립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뭔가 이제 협상을 하는 것을 이제 결국 이제
원천 차단하고 일본에 한국만 이야기를 한 게 최후 통첩을 날린 게 이제 고추장 해당입니다. 요것도 잘 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14페이지 요거 14페이지 요 주제 탐구도 잘 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15, 16 수행평가 추석 끝나고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17페이지도 세특 쓰려면 좀 세특 쓰기에 좋은 활동인 것 같아서 재밌는 활동인 것 같고 활동인 것 같다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것도 시간 되는 친구들 한번 해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는 여기까지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고 이 다음 영상에 해방 이후 부분 20분 정도